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갖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무지경 세상 생생법률쇼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과 함께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이슈들을 법률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분야죠. 세무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세무 이슈부터 세금 고민인 분들을 위한 밀착 상담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및 세무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세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스원 세무법인의 김철현 세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철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오늘 이 생생법률쇼에는 첫 출연이신데 얼굴이 낯익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법률 방송에 돈 되는 법에도 출연하고 계신데요. 오늘 생생법률쇼에도 출연하신 소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매주마다 그 돈이 되는 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방송 촬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좀 색다르게 생생법률쇼를 통해서 좀 인사드리게 되니까 여기에서도 저희가 세무적으로 도움이 되실 내용들을 많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생생법률쇼에서도 알짜 세무 관련 팁들 많이 전시해 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 관련하면은 뭐 부동산, 뭐 절세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 어떤 분야 가장들 좀 궁금해 하시나요? 예,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부동산 세금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부동산 세금이라는 게 워낙 일반적인 세금이어서 가장 많이 그런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데요. 그거 외에 이제 요즘에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그 상속세라는 것들이 소수의 몇몇만 납부하는 세금으로 해서 무슨 큰 이슈를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통해서 상속세 납세자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최근에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세무 이슈다 하면은 사실 좀 일반인 분들에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렵다, 계산하기 어렵다,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 김철현 세무사님과 함께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과 다양한 세무 관련 팁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된 세무 관련 이슈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세무 이슈 토크입니다. 달라진 부동산 세법. 세법의 사실혼 이중잣대를 주제로 이야기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도 함께 살펴볼게요. 미리 보는 세무상담입니다. 프리랜서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는 처음이라서 법인 배당은 필수인가요? 자녀에게 회사 물려줄 때 절세하려면 오늘 정말 많은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철현 세무사님과 함께 이 내용들, 세무 관련 이슈들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요일에는요.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일상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김철현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만큼 세무 관련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세무사님 또 세무 관련 얘기다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계산도 해야 되고 법도 자주 바뀐다고 하고 너무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세무 관련해서 이거 하나는 그래도 알아두면 좋다 하는 거 딱 한 가지 찝어주신다면요. 네, 제가 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세법도 법률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례와 내 결과가 좀 전혀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생법률쇼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상담을 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경우와 달리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나의 개별적인 좀 상황에 집중을 해서 개별적으로 좀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뭐 누구는 그랬대 이렇게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별, 개인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 세무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상의 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족들 간의 계좌이체에 대한 게 세무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가족들 간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에 대해서 주고받았을 때 이게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우리가 생각 없이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증여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하시고 이것들이 세무적인 리스크가 이어지지 않도록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족 간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워낙 가족 간에는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도 있고요. 뭐 당연히 부부 간에 서로 돈 오가는 일 정말 많은데 당연히 계좌이체 그냥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라는 것들이 워낙 빈번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현금으로 용돈을 드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이제 계좌이체를 통해서 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좌이체라고 하는 것들은 전산상의 증거가 남게 되는 거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국세청과 세무적인 이슈로 충분히 발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1,0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또 금융정보원 분석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반드시 좀 보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좌 이체를 하셨을 때는 꼭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좀 꼭 알아두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모 자식 간 얘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부모 자식 간의 계좌 이체가 일어나면 이 부분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 간의 계좌 이체 자체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여세법 규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여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내가 증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누구한테 줬다는 것, 즉 계좌에 이체됐던 사실 자체로 국세청의 증여세법 기준으로는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뭐 사회 통념상 아니 실비적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부모님한테 계좌를 이체를 해드렸지만 그것들이 실제로는 뭐 생활비나 교육비 목적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실무적인 좀 예외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표부양자의 생활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용돈하고 그 결이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계좌를 이체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증여세로 과세되지 않도록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세무사님, 저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부부간에는 어떨까요? 사실 부부간에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다 보니까 금전 오고 갈 일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간의 계좌 이체보다는 배우자 간의, 즉 그 부부 간의 계좌 이체가 더 빈번한데 증여세 규정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부모님도 똑같이 배우자 간의 계좌를 이체를 했었을 때도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배우자와 간의 증여 이체는 알고 계신 것처럼 6억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과세가 되는 기준이 조금 더 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우자분의 계좌를 이체했었을 때는 그 이체한 자금이 배우자의 어떤 소득이거나 수입이 되지 않도록 이거를 뭐 애들의 학원비로 썼다거나 누구의 생활비로 썼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실제로 지출했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꼭 유의해서 미리 체크를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제 계좌 이체로 받은 돈을 그대로 이제 통장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뭐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가장 안타까운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배우자 간이나 부모님한테 계좌를 이체했는데 이걸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었을 때 증여 이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라는 것들이 세금이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 소득이 되지 않거나 그 경비로 썼다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한다면 이것들이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게 이슈가 되면서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이슈가 자연스럽게 증여세라는 세금으로 과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유의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세무사님. 사실 이 단어만 들어도 무섭다는 분들 많으세요. 국세청. 네,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세금 내셔야 하는 분들, 그냥 국세청이라 그러면 지레 겁먹게 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저도 이거 너무 궁금한데, 세무조사 나온다 이러면은 당연히 무섭잖아요. 네. 국세청은 그럼 내 계좌 내역을 항상 언제든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세청은 과세관청으로서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걱정하신 것처럼 아무 때나 아무 사람의 계좌를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개인정보라는 것 권한이 워낙 더 강화되다 본 거니까 국세청도 뭐 임의적으로 나의 계좌를 다 들여볼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거나 했었을 때는 이제 혹시 가족들 간의 증여 내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가졌을 때는 나의 계좌는 들여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좌 이체를 하셨을 때는 꼭 유의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가족 간에 뭐 그냥 돈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빌리고 갚는 경우도 사실 빈번하잖아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좀 융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돈을 그냥 빌려주고 갚으려고 한 건데 이 부분이 증여를 본다면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 실제 국세청과 우리가 납세자분들 간의 쟁점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냥 억울하게 빌려준 건데, 잠깐 빌려줬었을 뿐인데 이거를 증여세라는 세금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계좌를 이체했다라고 한 사유 자체가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 근거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빌렸다라고 한다면 그 빌린 거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차용증이라는 명확한 서류를 지급하시고 거기에 대한 증빙을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증여세라는 세금이 과세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세무사님, 이제 유사한 질문으로 우리나라 주거 문제 사실 심각하잖아요. 네. 워낙 주거 비용이 높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서울에 전셋집 구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전세 보증금 부모님이 빌려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현실적으로 차용증 같은 거 써둬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부모님과 아니면 뭐 가족들 간에 아니면 친척들 간에 금전 거래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라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차용증, 저희가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라고 명칭을 하기도 하는데, 그 계약서 자체를 쓰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빌렸음을 입증할 수 있는 첫 번째 서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차용증을 썼다 그래서 국세청이 채무로 인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정해진 이자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쓰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차용증의 내역대로 이자 비용을 지급하시거나 아니면 원금을 상환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을 계약서 내용대로 꼭 진행을 하셔야지만 추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그런 리스크를 좀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부부간,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은 이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다른 가족들 간에는 이 액수 상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배우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라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증여재산 공제가 6억의 기준인 거고, 그거 말고 직계 존속, 저희 부모님들은 직계 존속이라고 표현하고 직계 비속은 이제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그 외에 기타 친족들은 저희가 1천만 원 내에서만 과세 증여세가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배우자한테 6억까지 줬다라고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거고, 6억 100만 원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6억을 넘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라는 세금이 과세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세무사님, 앞서 계좌이체 하면은 이제 증거가 투명하게 남는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럼 저도 언뜻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계좌이체 같은 거 하지 말고 현금으로 거래하면은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나 이런 생각
원초적으로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사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질문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그 히스토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 자체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지출하신다면 첫 번째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게 꼭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지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내가 현금을 썼다라는 것들을 다 입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현금 거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자산을 취득하셨을 때는 또 취득 자금에 대한 게 충분히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은 뭐 단순하게 소비로 썼다라고 하면은 국세청이 모를 수가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겠다, 재산을 형성했었다고 한다면 국세청이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꼭 한번 유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또 앞서 좀 언급해 주셨어요.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고액현금 보고제도에 따라서 이제 보고가 되게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1,000만 원 이상 거래할 때는 무조건 증빙을 갖춰놓는 게 안전할까요? 예, 맞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가 자동적으로 되게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어세전 국세청과 어떤 프로그램의 전산상의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왜 지출이 됐는가를 꼭 한번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나 메모를 남겨주시는 거 좋고요.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그럼 내가 뭐 지점별로 여러 군데를 가면은 이게 그 1,000만 원의 금액이 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러한 1,000만 원은 지점별 금액이 아니라 그 은행별로 그 금융기관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 간의 어떤 그런 계좌 이체나 금전 거래 쉽게 볼 게 아니라 증여세 신고할 건을 꼭 하고 또 고액 현금 오고 간다면 고액 현금 보고 제도에 따라서 보고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들을 전해드리는 일상애로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가장 뜨거운 세무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죠. 세무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달라진 부동산 세법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초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 단계별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만큼 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당연히 주택을 취득하고 또 주택을 처분할 때 이때 다 세금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취득 단계부터 좀 살펴볼게요. 취득세가 근데 완화될 예정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현 정부 틀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설명드렸겠지 취득세 부분인데요. 그 개정세법의 내용에 따라서 예전에는 다주택자, 즉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취득세에도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됐습니다. 근데 이 세법이 개정돼서 3주택 이상자는 높은 세율을 내지만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좀 완화되는 것으로 세법이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취득하는 게 뭐 주택을 한 채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폐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낮아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취득세율 중에서 취득의 원인으로 해가지고 취득세율이 조금 달라지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게 일반적인 이제 매매로 취득했었을 경우인 거고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에 의한 취득세율도 12%에서 6%로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한 가지 이슈가 뭐였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주는 사람이 몇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취득세율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나 2주택자가 증여 시에도 중과세율을 이제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세율이 좀 완화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그 규제도 대폭 좀 완화가 되었는데 취득세 중과 완화 및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추가 연장, 주택담보대출 완화 등의 조치들이 좀 대폭 이루어졌습니다.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근데 좀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규제 완화 효과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같은 좀 세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좀 견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부의 그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이제 세법이나 부동산 세율에 대해서 많이 완화 정책을 냈는데 알고 계신 것처럼 세법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단독적인 입장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야가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 되는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 추진을 했지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에서 이게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서 그 부분이 좀 무산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취득세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세금을 좀 완화하려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국회라는 문턱을 좀 넘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법이 국회 문턱 넘지 못하게 된다면 거래절벽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은 이제 주택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법 개정 사항도 좀 같이 짚어보시죠. 네, 그 보유세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규모에서 큰 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정책을 가름할 수 있는 큰 지출돈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액의 경우에는 12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액을 9억 원을 기준 일반 공제를 적용을 하면서 공시가액 12억 원 또는 이제 9억 원이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좀 개정을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50%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당 9억 원의 공제가 적용이 되면서 공시가액으로는 뭐 최고 18억까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시는 게 그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대별로 부과되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로 세액을 산출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예로 저희가 부부에 대한 공동지분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부부 공동으로 얼만큼 지금 세율을 공제받을 수가 있느냐 여부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종부세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50% 지분씩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특례 제도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배우자와 부부가 남편과 배우자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단독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특례를 적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특례를 적용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리한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종부세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세무사님 또 고가주택 기준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뭐 고가주택이 법률에 따라서 기준하는 금액이 너무나 많이 달려가지고 저희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납세자분도 많이 좀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법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이제 9억 원이라 하고 양도소득세 같은 세율에는 12억 원이라고 하고 이제 법이 들쑥날쑥하게 많은 좀 기준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제 종부세 기준이 바뀌면서 12억 기준으로 바뀌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가주택이라는 명칭을 개별 세법법으로 따로 보실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12억 기준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주택 처분 단계입니다. 가장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양도세인데 관련해서 개정 사항이 있나요? 네, 그 양도소득세에서도 개정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틀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취득 단계,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 단계에서도 부동산 세율이 지금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을 이제 중과세율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과세율 적용되는 게 1년 동안 유예가 되면서 현재는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혹시나 내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세율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주택 단계별 세금의 주요 개정 사항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의할 점 있다면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사님. 네,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단계별로 세금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긴 하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라고 하는 게 취득할 때도 부과가 되고 보유할 때도 부과가 되고 양도할 때도 부과가 되는데 각각 다른 세법입니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적용받고 보유할 때는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받고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세급에 대해서는 각각 세금별로 어떻게 좀 규정되지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저희가 앞서서 세법의 개정 방안이거나 정부의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이제 정부의 안대로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통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추후에 개정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나 예외 사항이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법 개정 사안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세무사님이 과거로부터 좀 보셨을 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세법 개정들이 좀 도움이 됐었나요? 네, 그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세금적인 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세율이 부동산에 어떤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희는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절대적으로 세금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지만 그 세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데 세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종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법인이 가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거나 취득세에서는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몇 년 정도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면 부동산에 대한 그 주택 취득이 아파트 같은 부동산의 주택 취급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아예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세율법이 적용하는 영향을 차지하는 영향이 꽤 크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세무 관련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현재 회사원 겸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많아졌고 직장에서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세금 계산서 때문에 간이 과세자가 아니고 일반 과세자로 하려고 합니다. 작가 관련 사업자 업종 코드를 보니 940301로 나오더라고요. 이 업종 코드로 사업자를 내도 세금 계산서 발행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사업장도 마련할 예정이고 직원도 한 명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부가세 외에 원천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수입 예상 금액이 연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와 부가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이런 질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세무사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문의가 어떤 건가요? 네,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세법이라는 게 워낙 낯설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의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딱 말씀드리는 첫 번째 포인트가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 사업용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나의 매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 사업용 통장에 지출되는 금액이 세법상 얼만큼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돈은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는 매출이 있거나 거꾸로 내가 돈을 줬지만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않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그렇군요. 이분께서는 현재 직장 근로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소득신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요즘에 뭐 엔잡러들이 워낙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질문 주신 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직장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이면 연말정산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모든 걸 세금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상관없으시지만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사업소득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이외에 5월 달에 사업에서 받았던 소득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5월 달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세무사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 일반 과세자로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상담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제 부가가치세가 10%만큼씩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라는 것들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만큼씩을 부가가치세를 낸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라는 구분이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 작가 업종 코드가 940301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업종 코드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예,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종 코드와 종합소득세 세율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종합소득세 그 소득세율에 명시된 대로 규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코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의 일종의 분류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득세라는 것을 통해서 발생한 세금은 나의 업종 코드가 무엇이든 간에 다 합쳐서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받는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 코드와 세율 적용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업종 코드와 세금 계산서 발행의 상관관계는 있을까요? 네, 이게 뭐 1대1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는 어렵고요. 업종 코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는 몇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간이과세자냐 아니면 일반 과세자냐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것과 업종 코드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업종 코드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간이 사업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를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직원을 한 명 두실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1인 사업자 아니고 직원들 경우에는 원천지 신고 꼭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해 하셨거든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아까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린 게 내가 지출되는 게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게 원천세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처음 하시면 이제 원천세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서실 텐데 원천세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 비용을 신고하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2월 중안에 어떤 사람한테 뭐 돈을 줬다. 프리랜서든 직장의 근로자든 누구한테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돈을 준 거를 신고하기 위한 제도가 원천세라는 제도인 거고 이렇게 원천세라는 신고를 통해야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준 비용을 세법적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천세라는 세금 신고는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용을 지출했다라고 한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되는 제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연간 수입 예상 금액이 5천만 원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업 수입 예상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율을 미리 알 수도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은 매출 금액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세법적인 용어는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됩니다. 즉, 앞서 질문 주신 것처럼 내가 5천만 원을 벌었다, 1억을 벌었다 때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뭐 5천만 원을 벌었고 1억을 벌었지만 내가 거꾸로 5천만 원을 벌 때 얼마만큼씩 비용을 썼느냐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완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내가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지출한 내역이 없어서 고스란히 5천만 원이 다 세금이 부과되시는 분도 있고 1억을 벌었지만 실제로 내가 사업에서 1억보다 더 많이 써서 세금을 안 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세금을 부과될 때는 꼭 내가 얼마큼 지출했는가를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샘사님 마지막으로 초보 사업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세무 상식들 팁 마지막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안타깝게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세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라에서 정해진 기한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즉, 내가 몰라서 세금의 신고를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걸 놓쳤다라는 사유 다음부터 바로 이제 가산세라는 세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법은 정확하게 규정의 기한대로 업무를 좀 처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이 부분을 몰라서 놓쳐가지고 가산세라는 세금에 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않도록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낯서신다고 한다면 저희 같은 세무들을 통해서 혹시나 가산세라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채련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 관련한 고민들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 알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세무 관련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세무 이슈 토크 세법의 사실혼
이중잣대입니다. 세법의 사실혼 이중잣대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혼 부부가 사실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받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경우 배우자 공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생생법률쇼 앞으로 오는 사연 상담들 가운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거나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 세금 이런 거 묻는 경우 참 많으시거든요. 사실혼 부부를 두고 우리나라 세법이 이제 보호는 없고 의무만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 왜 나오는 걸까요, 세무사님? 네, 이래서 이 세법이 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건데, 그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고 할 때는 사실혼과 법률을 동일시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앞서 그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양도소득세라는 기준에 있어서는 1세대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었을 때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서 세법에 부과될 때는 포함을 하다가 거꾸로 이제 그 공제를 해줄 때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종합부동산세거나 아니면 상속세에서도 그 배우자 공제가 있고 앞서 설명드린 증여세에서도 배우자 공제가 있는데 이렇게 공제를 적용할 때는 그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법률혼 관계만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법이 이럴 때는 이제 사실혼 관계, 저럴 때는 이게 법률혼 관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국세청의 기준에 좀 유리하게 좀 해석을 하다 보는 거니까 각기 적용이 좀 달리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제가 드려보자면요. 이 사실혼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데 정말 신고만 안 한 그 정도의 단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인 생활에 실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부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법원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좀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부 동반 모임에 함께 했다거나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생활의 실체, 그러니까 서로 가족들, 서로 친척들 간의 왕래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부부로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있고 이 둘 사이에 우리가 혼인을 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부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 사실혼이 있다. 사실혼의 관계가 인정된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또 추세와는 좀 역행하게 세법은 사실혼의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납세자들의 혼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납세자분들이 세금을 적용할 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포인트입니다. 그 공제했었을 때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다가 부과할 때는 이제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하면서 과세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1세대를 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속칭 아마 뭐 위장이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런 경우가 있나 싶지만 네. 다주택자의 세금이 워낙 높다 보는 거니까 네네. 법률적으로 이제 이혼 형태를 해서 우리가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으시면서 하는 경우가 실제로도 저희 뭐 고객들 중에서 있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사실혼 관계와 그 법률혼 관계를 많이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배우자 부분 외에 저희가 그 세법에서는 특수관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관계자 범위에는 당연히 이제 그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조금 더 엄격한 세법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특수관계자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닌가를 여러분께서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세무사님. 세법에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규정을 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사실혼 관련된 문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서 그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혼이라는 관계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 됐다가 최근에는 정말 흔하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납세자의 생각과 과세관청의 생각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도 않다 보니까 서로가 이슈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렇게 사실혼에 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세법 규정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혼 관련된 세법 규정도 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 세법 규정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거고,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제 개별 세법에서 그걸 명시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국세를 적용하는 뭐 국세 기본법 단계에서 이거를 넣을까에 좀 논의의 단계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워낙 빈번하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국세청과 납세자가 계속 세무적인 쟁점으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어느 정도는 명문화해서 이것들을 분쟁의 소지를 좀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배우자에게도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당위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는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에 대한 공제를 적용해 줄 때는 법률원에 있는 사람만 적용을 해주지만 저희가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가 이게 법률론과 사실론으로 구분되지가 않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사실론에 대한 공제 부분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이제 상속세가 워낙 많이 이제 과거의 규정대로 현재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본 거니까 상속세에 대한 개정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큰 이슈만 말씀을 드리면 상속세가 지금 모든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 본 거니까 가족들 간의 분쟁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산과세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큰 취지인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세법이 어느 정도 따라와 줘야지만 납세자와 구세청 간의 분쟁을 점점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세법이 사실혼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세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물론 이게 아무래도 법률 속으로 명시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 충분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예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위장 이혼이라는 것들도 이게 세법 규정이 워낙 남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실혼의 관계를 분명히 법률상에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좀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혼 관계와 관련한 여러 분쟁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무 관련 규정들도 좀 정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짧지만 깊이 있는 상담 3분 세무 상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다양한 세무 관련 고민 상담 만나보고 세무사님의 속 시원한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 상담입니다. 다음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법인세 신고는 처음이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꼭 체크해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런 내용 접수가 되었어요. 세무사님 바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법인세 신고가 워낙 복잡한 거라서 제가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한 가지만 꼭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세무대리를 통해서 세금의 신고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알아서 담당하시는 분이 잘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법인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잘 체크하지 못해서 납세자분이 오히려 세액의 감면을 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법인을 전문으로 하지 않으신 세무대리를 통해서 이런 걸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고용 증대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혹시 작년도에 비해 재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내가 4대 보험에 지원되는 정규직 직원을 더 많이 뽑았다라고 한다면 직원한테 지출하는 인건비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용증대라는 세액 감면을 좀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증대라는 감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청년인지 여부에 따라서 1,000만 원 내외, 그리고 청년이 아니라고 하면 7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사람을 더 뽑았다, 재작년보다 사람이 더 증가됐다라고 한다면 고용증대 세액 감면 부분들을 꼭 여러분께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세금을 저희도 많이 적용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국세청에서 세금은 하루만 늦게 내도 바로 이제 가산세를 다 부과하는데 네. 이렇게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내가 거꾸로 내가 이런 부분 혜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경정 청구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혹시나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나 공제되는 경우 그 요건들 내가 충족하는지 좀 내가 발품 팔아가면서 미리미리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걸 챙겨줄 수 있는 건 세무사님한테 맡겨놓는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이런 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질문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도 법인세 관련 사연입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법인 회사를 운영 중입니다. 주변에서 법인세 신고 시 배당은 필수라고 해서요. 꼭 해야 하나요?
배당에 관련된 질문 해주셨어요. 법인세 신고할 때 배당은 꼭 해야 하는 그런 요건일까요? 네, 그 중소기업 사업을 운영하신 분들이 배당이라는 것들이 워낙 익숙치 않다 보니까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배당은 필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없겠지만 배당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을 하지 않게 된다 하면 그 미처분 이익이면 재무제표에 계속 이 배당에 대한 이익금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익금이 계속 쌓이게 된다고 한다면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에 남아있게 되고 재무상태표에 남아있게 됨으로 인해서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주식의 가치가 훨씬 더 다른 금액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납세자분들이 평소에는 내 주식이 얼마인지, 내가 이익잉여금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다가 거꾸로 내가 이 주식을 팔까? 아니면 내가 이 주식을 자녀한테 좀 증여를 한번 해볼까?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주식 가치를 평가해보고 내가 처음에 법인을 설립했었을 때 5,000원짜리였었던 거니까 비싸야 몇만 원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큼 쌓였냐가 따라서 설립됐었을 때의 액면가가 전혀 다르게 10만 원, 크게는 몇백만 원의 금액으로도 주식 가치가 평가가 충분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여서 있다 본다면 이 세금을 한 번에 다 납부하는 거라고 저희가 납세자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배당에 관련된 재원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배당을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또 이렇게 또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배당하고 싶네. 그럼 내가 주주들한테 그냥 바로, 예를 들면 우리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그냥 배당을 하자.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법인이 배당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법상에 정확히 규정된 절차대로 그 법인세에서 배당을 좀 하셔야 되고요. 거꾸로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금 잔액으로 법인이 얼마 있다, 아니면 재무상태표에 현금성 자산이 얼마 있다고 이런 게 아니라 회계상, 상법상 배당을 할 수 있는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금액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상의 기준이나 상법상의 기준을 통해서 혹시나 내가 배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오히려 배당을 하는 게 중소기업을 운영하신 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인이면 이 배당 가능 여부는 꼭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능하다면은 체크를 해서 배당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사연 깊은 상담 3분 세무 상담 코너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상담 내용 함께 보시죠.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서 큰아들에게 회사 물려주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 문의를 주셨어요. 세무사님 어떨까요? 자녀에게 회사 물려줄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1세대 분들이 내가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이 가업을 물려줬을 때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렇게 오히려 세금 때문에 가업이 승계되지 못하고 회사가 없어지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가업 승계라는 특례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상속세 증여세법에 가업 승계라는 특례 제도가 있고 거꾸로 이제 증여세법에서도 가업 승계 및 창업 자금에 대한 특례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워낙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저희가 실제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도에 실제로 이 제도를 운영해서 신청했던 대상자가 100건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씩 세법에서는 좋은 조건을 대지만 거꾸로 좋은 조건을 하는 것만큼씩 세부적으로 지켜야 될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세부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가 없겠지만 딱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23년도부터 이 법이 많이 개정이 되면서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가업 승계거나 아니면 창업 자금을 통해서 내 자녀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승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뀐 세법을 기준으로 이런 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를 여러분께서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이건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업 승계 특례와 같이 좀 법인을 위한 특례 제도들은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꼭 될 것 같습니다. 상속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실제 세무사님께서 상속 관련 업무 굉장히 많이 진행하시게 될 텐데 진행하시다 보면 이거 좀 안타깝다. 이 부분 좀 챙겼으면 좋을 뻔했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실제적으로 상속세 업무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딱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상속 이전에 사전 증여가 확인이 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상속세라는 세금은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만 부과되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증여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법률적으로는 10년 이내에 그 통장에서 혹시나 자녀들 간에 증여된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같이 회피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세무사님과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세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혜택을 받을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좀 꼼꼼히 알아보고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 방송 시작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개인의 사안별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좀 미리미리 세무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채련 세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